25페이지를 펴시고 2번 문제. 자, 힌트를 잘 봐. 일단 두 기체가 질량이 같아요. 그 다음 주어진 게 압력, 온도, 부피, 몰수 4개를 줬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 지금 이 나 그래프를 봐요. 나 그래프.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A고 B인지 몰라 현재. 근데 특이한 게 있어. 기역이 몰수가 니은보다 많죠. 그래프를 보면 기역이 니은보다 몰수가 많아. 근데 부피는 누가 큰지 알아? 니은이 크다? 몰수는 기역이 많은데 부피가 니은이 큰 거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 몰수가 많은데 부피가 기역이 더 작은 이유가 뭘까? 몰은 많은데 부피가 작으려면 결국 더 많이 짜부돼 있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 안에 분자수는 더 많은데 부피가 더 작아. 왜겠어? 무엇이 큰 거야? 그저 압력이 큰 거야. 즉 기역이 니은보다 압력이 커야 돼. 즉 압력이 큰 B가 기역이란 얘기지. 아이고 몰수가 많은데 부피가 작아? 아 많이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니은이 B고 기역이 B고 니은이 A?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냐? PV는 NRT에 갖다 때려 넣으시는데 여기 질량이 동일하단 말이 있으니 PV는 NRT에 넣으셔도 되지만 질량이 들어간 식 2번식 기억나? M분의 WRT 여기다 갖다 넣으셔도 돼요. 얘네 질량이 같기 때문에 W 제끼시고 R은 상수니까 당연히 제끼시고 그 다음 또 압력, 온도 그 다음 압력, 온도 부피까지 다 있으니까 이거 내가 M, 분자량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M은 비례한다. PV분의 T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M이 뭐야? 분자량이잖아. A와 B의 분자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A는 압력 1, V, 부피 3, 니은이 A니까 분의 T, 온도 2. 이거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B는 P, 압력 3, 부피 2, 온도 1.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량비가 3분의 2 대 6분의 1. 그러면 이게 4대 1이 나오네. A가 B보다 분자량이 4배 크구나.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몰비도 있으므로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근데 우리 얘네 화학식량 B가 이미 나온 상황이잖아. 분자량 B가. 질량은 같다 그랬고 그럼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어차피 일정하므로 몰비가 화학식량의 역수네. 그럼 화학식량비가 4대 1이니까 몰비는 1대 4라는 얘기가 되겠지. A, B 나오고. 그래서 기역이 B다 맞고 PV만 치면 B가 A의 2배냐? A가 압력 1, 부피 3. 그래서 얘는 PV 값이 3이거든. B는 압력 3, 부피 2. 그래서 PV 값이 3이 6이거든. 그럼 B가 A의 2배 맞네. 그냥 주어진 그대로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분자량비 나왔죠? A 대 1대 4 아니었나? 4대 1 맞구나. 기억력 맞네. 됐어요? 자, 3번도 갑시다. 요거 일단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A는 여기 Wg, 이 Wg 들었으니까 내가 A만 갖고 따졌을 때 A가 여기 만약에 N몰 들어있는 거라 가정하면 N이라 치면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하구나. X몰로 할게. A가 X몰이면 여기는 2X몰 들어있는 것까지는 알겠죠. A만 해서 2배가 들어있고 B가 이제 몇 몰인지 모르겠어. 근데 자, PV는 NRT 기준으로 일단 밀도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얘네 이거 일정하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 다음 온도는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냐 없냐? T켈빈 온도 일정하다는 얘기 있네요. 그러면 얘도 제껴요. 그럼 여기서 PV는 몰수의 비례다? 봐라. 얘 압력 곱하기 부피에서 얼마야? 1이죠. 얘 압력 곱하기 부피하면 4죠. 이게 얘네 몰수비인 거예요.
1대4. 그러면 여기가 X몰이면 2번은 합쳐서 4X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놈만 2X몰이잖아요. 그럼 얘도 2X, 아이고 X라고 또 X를 써갖고 또 헷갈리네. 그냥 N몰, 2N몰이라 하면 여기도 2N몰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X값을 구하려면 이건 질량이니까 밀도가 있으니 이제 얘네들의 화학식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하셔도 되는 게, 부피와 밀도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PV 공식 안 써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쓰셔도 돼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여기서 질량비는 밀도 곱하기 부피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밀도 D에 부피 1 하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D 대 얘 밀도 이거 곱하기 부피 요거 하면 5D. 즉 질량비가 1대 5. 총 질량비가. 안 그래요? 이해했어? 왜냐하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그러면 얘가 Wg이고 여기가 2Wg이면 이게 몇 Wg? 3Wg. 그래야 질량비가 1대 5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몰비 있겠다, 질량비 있겠다, 화학식량비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화학식량비는 몰분의 질량 해갖고 2분의 2 대 2분의 3. 1대 3이네. 아하, A와 B의 화학식량비는 1대 3까지 나오는 거죠. 다 나왔네. X 나왔고 분자 나왔고 끝. 이해돼? 이거 PV는 N분의 WRT, P는 N분의 DRT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꼭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랑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만 써도 나오니까 굳이 안 쓴 것뿐 쓰셔도 돼요. 그게 편하면. 응? 또 여기 질문. 자, 32페이지 2번 봐봐. 이게 가는 꼭지가 닫혔고 나는 꼭지가 열렸는데, 자, 꼭지가 열리면 요쪽과 요쪽이 합쳐서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셈이잖아. 이쪽이 피스톤이에요. 한쪽이 피스톤이면 얘네는 무조건 총기압은 몇 기압으로 맞춰지게 돼 있는 거. 자, 피스톤은 뭐냐면 항상 이거 고정장치가 있지만 여기 고정이 풀렸잖아요. 지금 밑에는. 피스톤에 고정장치가 없다면 양쪽은 무조건 기압이 똑같을 때까지 피스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장치가 돼 있는 경우는 여기 바깥쪽이 1기압이어도 안쪽은 1기압이 아닐 수 있지만, 고정장치가 없으면 안과 밖은 무조건 똑같이 몇 기압으로 평형을 이룬 상태, 1기압으로 평형을 이룬 상태. 즉 고정장치가 없는 나는 꼭지 열렸으니까 여기까지 싹 합쳐서 전체 지금 1기압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나에서는 일단 요 전체가 1기압이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 놓고 봅시다. 가는 지금 꼭지가 닫혀 있는 상태고, 나에서 A의 부분 압력이 0.25? 자, 1기압 중에 A가 차지하는 게 0.25기압이라는 거야. 그럼 B가 몇 기압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0.75를 차지한다는 거죠. 왜냐면 부분 압력의 총합은 전체 압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0.75기압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분 압력은 무엇에 비례하죠? 부분 압력 원래 어떻게 구했어? 전체 압력에다가 뭘 곱하면 부분 압력이 나오는 거였어. 전체 압력에 무엇을 곱해야 부분 압력이 나와? 몰 분율 이것들아. 자, 얘네들 지금 부분 압력의 비가 1대 3이죠. 이게 무슨 의미야? 얘네들의 몰 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즉 얘가 N몰이면요, 얘가 지금 3N몰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몰비가 1대 3이라고 여기서 알려준 거야. 부분 압력의 비는 곧 몰 분율의 비. 아, 몰이 1대 3으로 들어있구나. 그럼 꼭지를 열기 전에도 몰비는 1대 3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PV는 NRT에서 여기서 지금 얘네들 몰비
NA 대 NB가 1대 3인 상황이므로 자, 양쪽에 일정한 거 제껴볼게요. 일단 R 같으니까 제끼고요. 그 다음 보시면 1리터, 1리터 부피 같아. 그죠? 제끼고요. 자, 나머지 P와 N과 T가 있는데 P가 NT에 비례한다가 되죠. 맞습니까? 지금 몰비와 온도는 주어져 있는 온도도 일정하네. ET로. 얘도 날릴 수 있네. 그럼 결국 압력비가 몰비네요. 그럼 여기서 압력 몰비가 1대 3이므로 A와 B의 압력의 비도 1대 3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콩 열기 전에 양쪽 각각의 용기 압력비가 1대 3이었던 거야. 콩 열기 전에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가에서 나로 갈 때 온도를 2T 켈빈에서 T 켈빈으로 낮췄어요. 지금 위쪽에 1리터, 1리터, 밑에도 1리터, 1리터, 이거 총합하면 몇 리터야? 총 2리터죠. 여기는 콕을 열었으니까 합쳐서 그냥 전체 하나 2리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보자. 온도를 T 켈빈으로 낮췄을 때 2리터면 2T 켈빈이었을 땐 총 몇 리터였겠어요? 절대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죠. 온도를 얘네들 싹 꼭지 열고 섞은 다음에 고정장치 풀고 여기까지만 온도는 2T로 그대로 낮춘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했다면 부피는 얼마가 나왔을 거야 아마. 이거의 2배인 4리터가 나와야죠. 그 상태에서 온도를 절반으로 낮추니 부피가 다시 2리터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 이해했어 여기까지? 즉 이 상태에서 꼭지 열고 고정장치 풀고 그럼 총 부피 몇 리터? 온도는 그대로 둔 2T 그대로 둔 상태라면 총 부피는 몇 리터가 나왔어야 돼. 자 다시 환장하겠네. 여러분 지금 얘네 꼭지 열고 온도를 T로 낮췄더니 총 부피가 2리터 됐잖아요. 그럼 꼭지 열고 고정장치 풀고 온도를 2T 그대로 놔뒀을 땐 총 부피가 몇 리터 나왔어야 된다? 4리터 나왔어야 되면 이게 이해가 돼? 아니 여러분 온도가 T 켈빈일 때 부피가 2리터라며. 그럼 온도가 2T 켈빈이면 부피는 몇 리터야? 2배니까 4리터죠. 그럼 봐봐. 온도 2T 켈빈으로 그대로 낮은 상태에서 꼭지 열고 고정장치 풀면 부피가 얼마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4리터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자고. 아, 얘네 싹 다 풀면 부피가 4리터 나오는 상황이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봐봐. PV는 NRT에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 2T 켈빈 유지. 그러면 R은 어차피 같으니까 제끼고 그럼 결국 PV 이꼴 N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꼭지 열고 고정장치 연다고 N도 변하지 않잖아요. N은 일정하게 유지잖아요. 결국 그러면 P와 V는 반비례다. 그래서 얘네 아이고 요때 압력이 1기압이 나온다고요. 왜냐면 봐봐. 내가 꼭지 열고 고정장치 풀면 피스톤이 움직여서 외부 1기압과 똑같이 맞춰질 때까지 움직여갖고 전체 부피가 4리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분 압력 법칙에서 봐봐요. 얘는 압력의 비가 1대 3이니 내가 여기를 압력 P라 하면 여기는 압력이 3P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부분 압력 법칙에서 이거 기억나? 얘 압력 곱하기 젠장. 얘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하고 얘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하고 싹 더한 다음 전체 다 섞은 다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한 거랑 똑같다. 기억나? 총부피 총압력. A쪽 압력 곱하기 부피 1리터 한 거랑 B쪽 압력 곱하기 부피 1리터 한 거 싹 더하면 자 꼭지 열고 고정 풀면 총 부피가 얼마 나와? 4리터 나오고
총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 거야? 1기압이 되는 거야. 왜? 고정장치 풀었으니까 외부랑 압력이 같아지는 거라고. 이게 토탈 압력이 되는 거야. 온도 T, 이 T에서 T로 낮추기 전을 보는 거야. 전을. 이 상태. 자, 그러면 여기서 4P는 4. 아하, P는 1. 즉 무슨 얘기냐? 얘가 1기압, 얘가 3기압 이었던 거야. 고정장치랑 꼭지 열기 전에는. 그리고 얘네 싹 풀면 1기압 맞춰지면서 전체 부피는 4리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절반으로 낮추니 부피도 반 줄어서 전체 부피 2리터가 된 거야. 지금 현재.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에 그래서 뭘 비교하는 거야? 분자량? 아니, 분자량. 여기 몰비 있고 질량비 있겠다. 화학식량비는 몰분의 질량 아니에요? A와 B의 분자량비 몰분의 질량 1분의 W1 돼. 얘는 몰분의 질량 3분의 W2. 이거 아니야? 얘네들의 분자량비 W1인데 3분의 W2예요. 이게 분자량비. 그리고 X, 그래서 X 어디 있는데? 아, 3기압 나왔잖아요. 그쵸? 따라서 X 이퀄 3. 이게 3이고 A가 W1 분의 B가 3분의 W2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답 나오죠. W1분의 W2. 끝. 페이지 42쪽. 이거 몇 학년 때 배우는지 알아? 중1, 중1, 중1 애들 지금 배워. 이거 중1 애들한테 물어보면 겁나 잘해. 자, 고액기, 고액기. 기체 쪽으로 갈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해지고. 그렇죠? 부피는 고액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고. 아니,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지. 안 그래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원래는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딱 하나 예외인 애가 있죠. 중1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한다. 딱 하나 예외. 이 상식머리가 없는 것들. 물 혼자 고에서 액으로 갈 때 부피가 어떻게 돼? 원래는 고에서 액으로 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야 되죠. 분자 사이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물만 오히려 고에서 액으로 가면 줄어요. 액에서 고로 갈 때 오히려 늘어요. 물은. 페트병 냉동실에 올려봐. 애가 빵빵하게 부푼다고. 얘만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커지는 유일한 예외고요. 대부분의 물질은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서 부피가 증가해요. 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화원에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원자나 이온 사이의 결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 하지만 분자 간에도 분명 인력이 있거든요. 분자들끼리도 인력이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고체가 되고 좀 약해지면 액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자 간의 힘. 이게 뭐냐면 HCl인데 여러분, HCl은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야, 내가 뭐 되게 어려운 질문했냐? 그럼 HCl이 어려우면 물로 해봐. 물. H2O.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야, 시험 본 지 몇 달 지났다고 지금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까먹은 거야? 그럼 H2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H2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중간고사 해본 거야. 여러분,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까먹었어요? 분자가 전하를 띠지 않고 완벽한 극성이면, 아니, 완벽한 중성이면 무극성 분자라 하고, 분자가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극성 분자라 하잖아. 아니, 이걸 지금 다시 설명해야 된다고? 야, H2O하고 H2 중에 누가 완벽한 중성이야? 말로 해봐. 누가 완벽한 중성이야? H2가 완벽한 중성이잖아. 쟤 왜 중성인데?
와, 야, 공유결합을 하는데,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는데 공유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얘네 둘이 똑같죠. 전자 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 아니 내가 이걸 좀 다시 설명하고 있어야 된다고? 배운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전자 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죠. 공유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이 힘, 이거 뭐라고 불렀어? 얘가 공유 전자 쌍을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나? 얘가 공유 전자 쌍을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나,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전기 음성도. 와,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원소 누구? 플로린 몇? 4.0. 그죠? 아니 이걸 기억을 못해요? 같은 수소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잖아요. 땡기는 힘이 100% 똑같잖아요. 그럼 전자쌍이 딱 한가운데 있죠. 한쪽으로 쏠려 안 쏠려? 안 쏠려. 그럼 분자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완벽한 중성. 이게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죠.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 이걸? 얘 한가운데 있어 없어? 얘 한가운데 있어 없어? 산소와 수소에. 얘 어느 쪽으로 끌려? 수소야 산소야? 산소 쪽으로 끌리죠. 왜? 산소가 수소보다 뭐가 커? 전기 음성도가 커. 그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완벽한 중성이 아니라 산소가 살짝 무슨 전하? 마이너스. 근데 아주 약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이런 표시를 붙였어. 델타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으니까. 수소는 살짝 전자를 뺏기면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근데 수소는 얘한테서도 얻고 얘한테서도 얻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2번 얻어서 2델타 마이너스. 수소는 전자를 조금 뺏겼으니까 델타 플러스. 분자 자체가 아주 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어. 이게 극성 분자죠. 완벽한 중성이 아니야. 분자인데 살짝 풀마를 띄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 결합에 살짝 얘가 쏠려서 이렇게 풀마가 생기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 결합에는 뭐가 존재한다?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한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쳐져서 살짝 풀마를 띈다. 띄면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안 띄면 이 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분자가 있었지. CO2. 얘는 결합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없어? 얘 결합에 쌍극자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이 전자쌍 한쪽으로 쏠려 안 쏠려? 이거 안 쏠려요? 탄소와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같아요? 내가 지금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었어요. 분자가 아니라 이 결합 하나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었다고. 이 결합 하나의 쌍극자 모멘트 있어 없어? 있어요. 산소가 땡겨가요. 있어요. 얘도 산소가 땡겨가요. 있어요. 풀마 있다고요. 풀마 있어요. 있는데 분자 전체로 합쳐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 빵이 돼서 분자 전체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얘는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죠. 자, 무극성 분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없어? 없어. 극성 분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없어? 있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가 무슨 말이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띈다라는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이 분자는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HCl. 극성, 무극성. 뭐라고?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아니 지금 이 분자가 전하를 띄어 안 띄어? 풀마. 아니 너무 친절하게 풀마를 써줬잖아요. 그럼 제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죠.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분자가 완벽한 중성이면 아직 새 진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잖아. 이거 우리
1학기에 다 시험까지 본 거잖아요. 분자가 무극성 분자면 완벽한 중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고, 분자가 극성 분자면 풀마를 살짝 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봐봐. 얘는 분자가 살짝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껴. 그러면 요 분자와 이 분자 두 개를 놓고 볼까? 이렇게 두 개? 얘하고 얘 사이에 힘 작용해 안 해? 요쪽 플러스와 이쪽 분자의 마이너스 서로 땡긴다니까? 자, 그 다음 이 분자의 마이너스와 요쪽 분자의 플러스 또 땡기네? 요쪽 분자의 플러스와 요쪽 분자의 마이너스 땡기네? 자,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분자들 사이에 무슨 힘이 생겨? 풀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땡기는 힘을 한 단어로 말해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 분자와 분자 사이에 살짝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네요. 무극성 분자 사이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무극성 분자는 중성이잖아. 풀마를 안 띄니까 분자 사이에 땡길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극성 분자는 살짝 풀마를 껴.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서로 땡기는 인력이 생기게 돼. 정전기적 인력. 요 극성 분자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원자가 아니야. 극성 분자 사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땡기는 힘. 자, 우리는 이 힘을 무슨 힘이다? 쌍극자 힘이다. 왜 쌍극자가 두 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분자를 쌍극자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극성 분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쌍극자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한 분자 안에서 풀마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를 쌍극자라고도 불러요. 그럼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쌍극자 힘. 이해했습니까? 혹은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반데르발스 힘이라고도 해요.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했는데, 쌍극자 힘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쌍극자 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끼리는 쌍극자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우리가 이걸 사실 이미 1학기 때 한 게, 그래서 극성 분자는 물이라고 치면 얘가 살짝 풀마를 띠기 때문에 요 물 분자 사이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 메테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무극성이라 풀마가 없다. 그럼 얘네 분자 사이에서는 요 풀마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물과 메테인 중 누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물과 메테인 중 누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물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얘는 풀마 사이에 땡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요 풀마 간에 땡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이 힘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쌍극자 힘이라는 거야. 극성 분자 사이에는 쌍극자 힘이 있고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쌍극자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중 누가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는 거야? 이쪽이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는 거야. 자, 분자 간의 힘이 크면 무엇이 높아지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요. 이걸 끊어야 녹고 끓는 건데 얘는 이게 있고 얘는 없잖아요. 얘는 끊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쌍극자 힘이 있는 애가 없는 애보다 무엇이 높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여기 보면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물이나 메테인 같은 경우도 비교 많이 하고, 물론 엄밀하게는 물은 이제 이게 쌍극자 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인데, 제가 예시를 들어보니까 물을 들었네. 자, 여기 보면 분자량이 다 비슷해요. 근데 셋 다 쌍극자 모멘트가 있긴 해. 셋 다 극성 분자야. 근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가장 크겠죠? 분자 간에 땡기는 힘이 가장 크겠죠? 풀마가 세니까. 자, 끓는 점 봐봐. 쌍극자 모멘트가 큰 분자일수록 끓는 점도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쌍극자 힘이 뭐다? 극성 분자 사이에 풀마가 땡기는 힘.
일종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극성 분자 사이에서 풀마가 당기는 힘을 쌍극자 힘이라 하는데 만일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즉 풀마를 세게 띄고 있을수록 이 힘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도 올라간다. 극성 분자끼리만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극성 분자도 땡기는 힘이 있어요. 자, 무극성 분자 사이에 땡기는 힘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분산력이라고 있는데 이걸 잘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무극성 분자야.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이제 전자들이 막 분포를 하고 있겠죠? 여기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도 어쨌든 바깥쪽에는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얘도 어쨌든 원자의 가장 바깥쪽엔 전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순간 요 전자와 요 전자가 일시적으로 반발력을 작용해서 어라? 저쪽에서 마이너스가 가까워져?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순간적으로 쟤를 피해서 한쪽으로 싹 몰려요. 그러면 이 분자는 원래는 무극성, 풀마를 안 띄어요. 원래는 풀마를 안 띄지만 저쪽에서 오는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확 몰리면서 전자가 많이 몰린 쪽은 살짝 마이너스, 전자가 안 몰린 쪽은 살짝 플러스 일시적으로 잠깐 전하를 띌 때가 있어요. 전자들이 한쪽에 확 몰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항상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 얘도 저쪽에 있는 이 전자들 때문에 얘도 밀려요. 그래서 얘도 한쪽에 전자들이 몰리고 이쪽에 전자가 좀 덜 몰리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무극성 분자인데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쫙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풀마를 띄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풀마를 띄었다가 멀어지면 다시 무극성으로 돌아와요.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하지만 한순간 딱 풀마를 띄는다. 그걸 우리가 순간 쌍극자라고 불러요. 원래는 무극성 분자야. 그죠? 쌍극자는 극성 분자를 표현하는 거잖아. 얘는 원래 무극성이야. 쌍극자가 없는데 다른 분자와 가까워지면서 전자들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확 몰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풀마를 딱 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분자랑 저 분자랑 막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한쪽으로 몰렸다가 퍼졌다가 몰렸다가 퍼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순간적으로 풀마를 띄면서 순간적으로 풀마를 띄는 애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생겼다 없었다 해요. 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 이걸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전자가 빡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분산력이 빡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쪽에는 또 분산력 빡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극자 힘은 원래부터 분자에 풀마가 있어서 땡기는 힘이 쌍극자 힘이고 분산력은 원래 풀마가 없어도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 힘이 유지가 되는 게 분산력이에요. 그럼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극성 분자는 분산력이 없나요? 극성 분자도 분산력이 생길 수 있죠. 내가 극성인데 저놈이 가까워 와서 전자가 한쪽으로 빵 물려갖고 순간 더 센 극성이 됐어. 이러면 얘네도 분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가져요. 근데 극성 분자는 분산력의 플러스 쌍극자 힘 두 개를 다 가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중 누가 분자 간의 힘이 세? 얘는 분산력만 있어, 무극성은. 근데 극성 분자는 분산력과 쌍극자 힘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누가 분자 간의 힘이 세겠어요? 극성 분자가 세죠. 힘을 두 개 갖고 있는. 그러나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분자량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은 극성 분자야. 이쪽은 무극성 분자인데 이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분자량이 겁나 커. 이러면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이쪽의 쌍극자 힘보다 무극성 분자 간의 분산력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야. 분자량에 상관이 있거든. 왜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가끔은 쌍극자 힘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분자량이 엄청 크면.
그래서 자, 이걸 비교해 볼게요. 여기 얘를 비교하면 안 되네. 그래프 없나? 여기 44페이지에 아이씨 왜 하필이면 이거야. 그래프를 하나 보고 싶은데 50페이지에 요게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14족 하나는 17족에 끓는 점이라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수소화물 다 수소야. 그래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짜증나 죽겠네. 다 수소야. 빡쳐. 자, 그냥 제가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여기 CH4가 있고 SiH4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얘네 둘은 일단 둘 다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거. 얘네 무슨 모양이에요? 모양 이름 정사면체. 야, 이거 얘네 화학에서 배운 걸 머릿속에서 비우시면 안 돼요. 이거 둘 다 14족에 수소 4개 결합했으니 정사면체 완벽한 무극성 분자죠, 둘 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게 해요? 둘 다 무극성이니 일단 둘 다 쌍극자 힘은 없어요. 그쵸? 누가 끓는 점이 높게 해요? 이쪽이 높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둘 다 완벽한 무극성 분자니까 둘 다 뭐밖에 없어, 힘이.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밖에 없어요. 근데 분산력은 뭐에 의해 결정되죠? 분자량. 환장하겠네. 분산력은 100%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당연히 분자량이 커요? SiH4가 분자량이 크잖아요.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가 분산력도 더 커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여기는 이제 얘가 아니라 모두 할로젠을 비교했지만 어쨌든 F2, Cl2, Br2, I2 모두 무슨 분자? 극성, 무극성. 얘네 모두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당연히 무극성이잖아요. 똑같은 애들 둘씩 결합했는데 이게 어떻게 극성 분자야? 무조건 무극성 분자죠. 왜들 그래 진짜. 니네 이거 구분 못하면 여기 뭐 풀어요? 극성 무극성 구분 못하면 당연히 무극성 분자죠. 근데 일로 갈수록 지금 끓는 점이 올라가요. 이유가 뭐겠어요? 무극성 분자의 끓는 점은 100% 무엇에 의하여 결정? 분산력에 의해서 결정. 근데 분산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분자량.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져서 같은 무극성 분자지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 비활성 기체도 마찬가지죠. 비활성 기체. 자, 그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극성 분자 하나의 끓는 점을 만약에 비교한다. 여기 대표적인 예로 에탄올을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에탄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극성 분자이면서 끓는 점이 78도거든요. 자, 에탄올은 극성 분자 끓는 점 78도?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자고. 얘 끓는 점이, 얘는 좀 애매하니 얘를 볼까요? 끓는 점이 거의 200도 가까이 돼요. 자, 얘는 극성 분자고 쟤는 무극성 분자인데 왜 무극성이 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을까요? 이 에탄올은 지금 에탄올 분자 사이에는 무슨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 자, 우리 힘이라고 꼴랑 2개밖에 안 배웠습니다. 분자 간의 힘 뭐하고 뭐? 분자 간의 힘 딱 2개 배웠어요. 우리 뭐하고 뭐? 쌍극자 힘하고 분산력 2개밖에 안 배웠어요. 지금 끓는 점, 녹는 점은 다 분자 간의 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에탄올 분자 간에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또 하필이면 에탄올 예로 들었네. 아씨, 제대로 된 거 없나? 자, 에탄올 말고 그냥 극성 분자 아무거나 하나 합시다. 극성 분자.
끓는 점이 78도인 어떤 극성, 왜 에탄올을 내가 안 하는지 다음 장에 가면 알아요. 아, 왜 이거밖에 예시가 없어. 그 어떤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78도예요. 그럼 얘는 극성 분자니까 지금 분자 간의 힘이 분산력과 쌍극자 힘 두 개밖에 없죠. 두 개가 있죠, 두 개. 근데 I2는 무극성 분자야. 근데 제가 끓는 점이 200도 가까이 된다? I2 사이에 분자 간 힘 작용하는 거 뭐가 있어요? 분산력밖에 없죠. 그럼 쟤는 힘이 두 개 작용하고 얘는 힘이 하나밖에 안 작용하는데 왜 끓는 점이 오히려 무극성 분자가 높을까요?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서 어떤 힘이 큰 거야? 분산력이 I2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2의 쌍극자 힘보다 제2의 분산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야. 이럴 때는 무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높을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같은 무극성 분자여도, 자, 대표적인 예로 이게 노말 펜테인과 네오펜테인인데, 여러분 노말 펜테인과 네오펜테인은 분자식이 같아요. C5H12. 근데 노멀 펜테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5개에 수소가 여기에 하나씩 쫙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노멀 펜테인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펜테인이야? 아, 네오펜테인이요. 네오펜테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이렇게 십자로 배열해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네오펜테인, 노말펜테인 모두 C5H12인 건 똑같거든요. 그럼 얘네는 분자식도 같죠? 분자량도 같죠? 근데 끓는 점이 다르다요. 누가 끓는 점이 높다는 거야? 노멀이야, 네오야? 노멀이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분자량이 같으면 분산량이 같은 거 아닙니까? 자, 분자량이 같지만 얘 노멀 펜테인이 다른 펜테인 분자와 작용할 수 있는, 분자 간의 인력을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이렇게 몰려있는 애보다는 길게 퍼져있는 애가 표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자하고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을 작용할 수가 있는 거야. 요 표면적이 넓은 애일수록 분자량이 같아도 분산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뭉쳐있는 애보다는 길게 늘어져 있는 애가 표면적이 넓어서 분자량이 같아도 분산력이 더 크다. 이런 경우는 길게 늘어져 있는 놈이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비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분산력은 분자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자, 지금 우리 분자 간의 힘 2개 했어요. 1. 쌍극자 힘. 2. 분산력. 자, 세 번째 분자 간의 힘 수소결합.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수소결합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기억이 난리가 있나? 2달 전에 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수소결합이 기억이 나나? 고1 때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와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 배웠던 기억이 전혀 없죠? 자, 없어요? 자, 수소결합이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다른, 예를 들어 아까 HCl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Cl과 H가 결합하면 이쪽이 전기 음성도가 커서 얘가 살짝 마이너스, 얘가 살짝 플러스를 껴. 이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 이게 이제 쌍극자 힘이잖아요. 근데 요 쌍극자 힘 중에서도 봐라. 그러면 이 쌍극자 힘이 커지려면 분자의 뭐가 커질수록 쌍극자 힘이 커진다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같은 극성 분자여도 쌍극자 힘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쌍극자 힘이 유난히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누구? 모든 원소 중에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큰 애 플로린. 두 번째로 큰 애 산소. 세 번째로 큰 애 질소. 얘네 셋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애들이거든요. 자, 비금속 원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원소 누구였죠? 금속 빼고 비금속 중에. 그렇죠. 자,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쪽, 전기 음성도 제일 작은 쪽, 얘네들이 결합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상태가 되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땡기는 힘이 세지겠죠. 왜냐면 풀말을 세게 뛸 테니까. 그래서 얘네하고 수소가 결합했을 때 음성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훨씬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띠게 돼요. 그래서 야, 얘네는 일반적인 쌍극자 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요것만 따로 빼서 이름을 붙여주자. FON과 수소가 결합했을 경우 옆에 애랑 정전기적 인력을 훨씬 세게 작용할 수 있다. 이 힘을 특별히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예요. 얘네도 넓은 의미로 따지면 쌍극자 힘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FON이 수소랑 결합할 때는 이 힘이 겁나 세지기 때문에 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일반적인 쌍극자보다 너무 센 힘이 돼갖고 얘만 따로 수소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누구? FON과 H가 결합한 애들. 폰하고 H라고 보시면 돼요. 폰 플러스 H.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자, 여기 물 좀 보세요. 물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케이스잖아요. 얘네들 FON 중에 O와 H. 얘네들 사이는 너무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서 얘네들 사이에 이 쌍극자 모멘트도 다른 극성 분자보다 훨씬 세요. 그러면 이 물 분자와 다른 물 분자가 얘가 살짝 마이너스 띄어, 얘가 살짝 플러스 띄어, 얘도 살짝 마이너스, 얘도 살짝 플러스 띄어. 얘네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쌍극자 힘이라 부르겠지만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이 힘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만 특별히 수소결합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FON과 수소가 결합한 사이에서의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 FON과 수소가 결합한 경우만 특별히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요 봐봐. 44페이지의 그래프인데 맨 위에 빨간 그래프만 한번 볼래? 산소, 뭐 얘가 이름이 뭐야 이게? 셀레늄이야? 어씨도 잘한다. 얘는 뭐냐? 텔레늄이냐 그럼? 아, 그래요? 여튼 자, 얘네들 좀 보세요. 얘네 다 몇 쪽? 16쪽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16쪽이면 어쨌든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져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분자량이 넷 중에 제일 작은데 끓는 점은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다 똑같은 극성 분자인데 왜 쟤 혼자 갑자기 압도적으로 높지? 이유가 뭐겠어? 쟤 혼자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 때문에 요 나머지 놈들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높구나.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니까. 그러면 얘 빼고 요 나머지 세 놈만 갖고 비교해 볼래요? 얘네 셋이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누구 차이 때문일까? 이건 분산력 차이 때문이에요. 분자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면서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지만 이놈은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제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수소결합만 따로 빼서 이렇게 이름 붙여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얘도 봐봐, 얘 HF, FON. 아, 여기도 수소결합하겠네, 분자 간에. 같은 17쪽 어디 갔어? 같은 17쪽인데 지금 일로 갈수록 나머지 애들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얘 혼자만 분자량이 제일 작은데도 끓는 점이 제일 높죠?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애들은 분산력 때문에 일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만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데도 끓는 점이 가장 높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분자 간의 인력을 세 가지 했어요. 분자 간의 인력 뭐 있어요?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그럼 이 셋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힘은 수소결합. 이 셋 중에선 일반적으로는 수소결합이 결합력 중에서 제일 세요. 그 다음이 이제 쌍극자 힘, 그 다음이 분산력인데 요 쌍극자 힘과 분산력은 분자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일단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3개 종류는 알겠죠? 44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간에 끓는 점 비교가 있는데 이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얘기예요. 분자량이 비슷할 땐 수소결합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쌍극자 힘, 마지막에 분산력이다. 이건 분자량이 비슷할 때 얘기고 분자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4페이지 위에 그림을 하나 보시면
물 분자예요. FON, 폰하고 H는 수소 결합을 하죠. 그럼 얘는 O와 H 사이에 결합이 있으니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 FON이라고 해서 얘네 둘 사이에 수소 결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FON과 수소를 갖고 있는 이 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풀마가 굉장히 세니까 완전 이온 결합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결합보다는 분자 간에 굉장히 센 결합이다. 이게 수소 결합인 거고, 이때 여기에 있는 물 분자 하나는 보세요. 이쪽 수소랑 다른 물 분자 하나 수소 결합. 다른 물 분자. 또 이쪽 수소랑 다른 물 분자의 산소와 하나 수소 결합. 여러분, 이 산소는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플러스면 얘는 수소 두 개한테 전자쌍을 뺏었으므로 총 2델타 마이너스에 전하를 띠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소 두 개와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당 수소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 물 분자 하나당 수소 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 반면 얘 보세요. 얘도 F와 H, 폰하고 H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쪽 수소가 살짝 델타 플러스, 이쪽 수소가 델타 마이너스면 요 델타 플러스와 이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수소 결합 하나, 그리고 이 델타 마이너스와 요쪽 델타 플러스 사이에 수소 결합 하나, HF 한 분자는 수소 결합 몇 개까지 가능? 2개까지 가능한 거지. 이해했습니까? 물 분자는 수소 결합이 왜 4개까지 가능하냐? 이 수소 하나, 이 수소 하나, 이 산소는 2델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른 물 분자 2개까지 수소 결합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한 분자당 4개까지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 얘는 한 분자당 2개까지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각 하나당 수소 결합을 다른 애랑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50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50페이지 이제 이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하나는 14족과 수소화합물, 하나는 17족과 수소화합물. 자, 가와 나 중에 누가 14족 그래프고 누가 17족 그래프겠어요? 누가 14족과 수소화합물이고 누가 17족 수소화합물 그래프란 말이야. 가가 17쪽인 거 알겠어? 왜 얘가 17쪽 그래프야? 전체적으로 제가 끓는 점이 높죠. 왜냐면 17쪽 같은 경우는 수소와 결합했을 때 극성 분자가 돼, 무극성 분자가 돼. 17쪽은 수소와 결합하면 극성 분자가 되죠. 근데 14쪽은 수소와 결합하면 무극성 분자가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극성 분자인 애가 무극성 분자인 애보다 끓는 점이 높아. 얘가 17쪽, 얘가 14쪽이고 같은 17쪽인데 얘가 혼자 끓는 점이 빡 올라간 이유는 뭐겠어? 분자량이 제일 작을 텐데 왜 혼자 저기 올라가 있어? 얘 HF라서 다른 HF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분자량이 제일 높고 BCD가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건 분자량 증가에 따른 분산력 차이죠. 얘네들 파란 그래프 일로 갈수록 끓는 점 올라가는 것도 분자량 증가에 따른 분산력 증가에 따른 끓는 점 차이지. 왜냐면 얘네는 다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밖에 작용을 안 하고. 맞죠?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증기압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46페이지. 증기압력이 뭐냐면 지금 여기 물이 들어있는 진공의 플라스크예요. 이 물이 좀 있으면 증발을 해갖고 점점 수증기량이 많아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이 안에 수증기량이 최대가 돼요. 그죠?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지는. 어쨌든 평형에 도달한 상태가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순간이죠. 포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겼으니 기체는 뭘 작용해? 압력을 작용하지. 이 안에서 수증기가 압력을 작용해갖고 수증기 압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 얘가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이 안에 기체가 압력을 작용할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 최대 압력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때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증기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기체 양이 최대가 되었을 때 그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였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에가 진공이어서 보면 안에 증기압력이 하나도 없었어. 수은기둥의 높이가 안이랑 밖이 똑같잖아요. 증기압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여기 지금 진공인데 안 그래? 근데 수증기량이 늘어날수록 이쪽에 증기압력이 증가해서 점점 수은기둥에 밀리다가 최대가 됐을 때 가장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의 압력을 증기압력이라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증기압력이 큰 액체가 있고 작은 액체가 있어요. 이 증기압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 A와 B라고 하는 어떤 두 액체가 있어요. 지금 액체예요. 둘 다 증발시켜서 내가 증기압력을 측정할 거야. 둘 중에 B가 더 증발이 잘 되는 액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증발이 잘 되는 액체. 자, 그러면 증발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기체가 더 많이 생긴다. 다시. 증발이 잘 됐다는 건 그만큼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기체가 더 많이 생긴다. 그럼 얘네들이 둘 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 순간 증기압력은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예요. 왜냐면 더 증발이 잘 됐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만큼 기체가 많이 나왔어. 기체의 수가 많으면 기체의 압력이 큰 거 아닙니까? 증기압력이 B가 A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 얘기해보자. 얘네 두 액체가 액체 종류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똑같다고 쳤을 때 뭐 온도나 이런 거 최종 동적 평형에 도달했더니 B가 A보다 증기압력이 커. 그럼 이걸 A와 B 중에 누가 더 증발이 잘 되는구나. B가 더 증발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증기압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되죠.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증발이 잘 된다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작다. 증발이 잘 된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지. 분자 간에 땡기는 힘이 약해야 쉽게 끊고 기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여기에 A와 B라는 두 액체가 있었는데 이 액체의 증기압력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증기압력이 커요. 1. 둘 중에 누가 증발이 잘 된다? B가 증기압력이 큰 상태야? 둘 중에 누가 증발이 잘 된다는 소리야? B가 증발이 잘 된다. 둘 중에 누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A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A가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증발이 잘 안 돼갖고 증기압력이 작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똑같은 액체라고 해도 이번엔 똑같은 AA예요. 똑같은 액체지만 온도가 달라. 얘는 10도짜리 액체고 얘가 80도짜리 액체야. 그럼 우리는 누가 더 증발이 잘 된다고 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액체의 증기압력을 비교할 때는 온도를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액체인데 온도가 다르다 이러면 얘네들은 증기압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증기압력이 커? 온도가 높은 쪽이 증기압력이 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 그럼 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될까요? 증발이 되려면 결국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어야 증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을 끊기가 이거 중1 때 하는 거라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간의 거리는 멀어져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져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그만큼 끊기가 쉬워요. 증발이 잘 된다. 자, 결국 증기압력은 누가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예요.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그럼 증기압력은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1번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2번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는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큰 거고요. 액체의 종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놈일수록 증기압력이 커서 증발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액체를 진공에 넣어서 순수하게 액체가 얼마나 증발이 잘 되냐를 본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증발은 사실 진공에서 일어나질 않지. 내가 여기다가 물을 넣고 증발시키면 여긴 진공이 아니잖아요. 자, 진공이 아닐 때도 증발은 되긴 돼요. 근데 내가 얘를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증발이 더더더더더 잘 되다가 얘가 증발되어서 생긴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 이때 최대값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 불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반적인 상황이 몇 기압이죠, 공기가? 대략 1기압이잖아요. 자, 내가 1기압 하에서 액체를 놓고 증발시키는 거예요. 얘를 점점 증발시키다가 얘의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순간,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순간, 이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그릇을 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1기압 하에서 증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발은 요 액체의 표면에 있는 애들이 기체가 되어 이렇게 날아가는 걸 증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외부 압력과 증기압이 같아지는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밖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요 속에 있는 애들도 막 기체가 되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얘네들의 증발하려는 압력이 1기압보다 작은 경우,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고요.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똑같이 1기압에 맞춰주는 경우 속 안에 있는 애들까지 막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속 안에 있는 애들까지 밖으로 증발되어 날아갈 때 우리는 얘를, 이건 증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게 해요? 이걸 끓는다라고 불러요. 오케이? 즉, 가만히 냅뒀을 때 그냥 순수하게 증발되는 건 얘의 증기압력이 1기압보다 작은 상태. 근데 얘가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 이건 증기압력이 1기압이랑 같아진 상황. 자, 그래서 여기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체로 막 날아가는 걸 끓음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은 언제냐?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을 끓는 점이라 부른다.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을 끓는 점이라 부른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여기는 외부 압력이 얼마야? 1기압이잖아요. 그럼 증기압력이 몇 기압이 될 때의 온도가 결국 끓는 점이 되는 거야? 1기압이 될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데가 1기압이지만 사실 외부 압력을 2기압, 3기압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외부 압력이 2기압인 공간을 만든다면 거기서는 증기압력이 2기압이 돼야 끓는 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1기압에 사니까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으로 놓자. 그래서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외부 압력에 따른 온도를, 외부 압력, 이게 딱 1기압이 760mm Hg잖아요. 1기압이 되는 순간에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끓는 점이죠. 요 증기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고요.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될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른다. 끓는 점 중에서도 무슨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탐구 자료창에 지금부터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아세트산의 기준 끓는 점은 몇 도? 아세트산의 기준 끓는 점.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 그래요. 아세트산 기준 끓는 점 몇 도? 117.9도. 다이에틸에터의 기준 끓는 점 몇 도? 34.5도. 자, 요 넷 중에 가장 증발이 잘 되는 애를 골라보세요. 가장 증발이 잘 되는 애. 자,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기준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낮다. 조금만
높아져도 증발이 확 일어난다는 뜻이죠. 누가 제일 증발이 잘 되는 애예요? 다이에틸에터가 증발이 잘 돼요.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아세트산이에요. 증기압력, 1기압하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애를 골라보세요. 1기압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애. 아니죠? 자, 증기압력이 크다 이꼴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증발이 빨랑빨랑 잘 돼야 증기압력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기체가 쉽게 되니까. 자, 이 중에 가장 증기압력이 큰 애 1기압 하에서 다이에틸에터,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 물, 그 다음 아세트산. 자, 이 중에 분자간 인력이 가장 큰 놈 아세트산. 분자간 인력이 가장 클수록 증발이 잘 안 된다. 증기압력은 높다 낮다? 분자간 인력이 가장 큰 놈일수록 증발이 잘 안 돼. 증기압력이 낮아. 기준 끓는 점이 높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상평형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부터 잘 볼 건데 제가 이 이산화탄소 그래프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물부터 할까요? 물 그래프부터. 이게 얘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압력과 온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기압에 살잖아요. 자, 1기압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기압일 때는 이 물은 1기압에서 0도씨가 될 때와 100도씨가 될 때 일단 상태 변화를 해요. 자, 0도씨는 지금 고와 액의 중간에 있죠. 1기압 기준이에요. 1기압일 때 0도씨가 되면 얘는 고체와 액체의 중간. 즉, 여기가 고에서 액으로 넘어가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고체와 액체 두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고에서 액으로 상태가 변화할 때의 온도를 우리가 무슨 온도? 야, 이걸 중학교 때 하는 걸 내가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으니 고에서 액으로 넘어갈 때의 온도? 이게 녹는 점이죠. 1기압 기준 물은 0도씨에서 녹는 점. 고에서 액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요 압력에 따른 고체와 액체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 요 그래프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녹는 점 그래프인 거예요. 요 라인. 근데 이거를 고에서 액으로 넘어가는 온도 곡선이기 때문에 융해 곡선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그 압력에서의 녹는 점인 거지. 그 다음 여기 액과 기의 중간 사이에 껴있죠.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곳. 액에서 기로 넘어가는 온도 몇 도? 100도. 이게 무슨 점? 끓는 점. 1기압에서 물은 0도가 녹는 점이고 100도가 끓는 점이야. 만약에 기압이 바뀌면 얘는 끓는 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 파란 라인은 끓는 점 곡선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근데 액에서 기로 넘어가서 얼마나 1기압하에서 끓는 점이 높나 낮냐? 이 끓는 점 곡선을 우리가 이제 증기압력 곡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죠. 압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증기압력이 커져서 쉽게 끓는다, 안 끓는다? 잠깐만. 미안. 증기압력 곡선.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온도가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요. 끓는 점이 올라가면 쉽게 끓는 거야, 안 끓는 거야? 안 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 라인이 이제 끓는 점 곡선인데 우리가 이걸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부르고 액에서 기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은 기압이 0.006기압에서 여기 온도가 0.01도인데 기압이 0.006 이하, 온도가 0.01도 이하에서 물은 고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는 상태? 기로 넘어가는 상태. 요 라인에서는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에서 기로 넘어가. 고에서 기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무슨 상태 변화라 불러요? 승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승화 곡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삼중점은 뭐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얘는 상온, 우리 상온은 몇 도예요? 25도를 상온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는 1기압 25도에서는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찾는 거예요? 현재 1기압이고요. 25도면 0도와 100도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 1기압 25도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래프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거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1기압 25도에서 이산화탄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 그래프를 보고 찾아보세요. 1기압이면 여기거든요. 25도면 여기 57도를 마이너스 57도를 넘어가서 이쪽 어딘가쯤이잖아요. 얘는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얘는 1기압일 때 액체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1기압일 때 이 라인을 쭉 보시면 이쪽에서는 고체, 이쪽에서는 기체, 1기압하에서는 우리 액체 이산화탄소를 관찰할 수가 없군요. 그럼 액체 이산화탄소를 관찰하려면 압력이 최소 얼마 이상은 가야 되는 거야? 5.1 이상은 가야 액체 이산화탄소를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압력 5.1기압에 온도가 마이너스 57도쯤 돼야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산중점이 지금 기압이 5.1까지는 가야 산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 물하고 이산화탄소의 이 상평형 그래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찾아봐요. 둘이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다르게 해요? 어디? 승하곡선이요? 승하곡선이요? 승하곡선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다르게 생긴 구간이 융해곡선 좀 보세요. 기울기가 쟤는 양의 기울기인데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졌죠. 이게 일반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처럼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물만. 자, 물은요. 얘 혼자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고에서 액으로 넘어갈 때 압력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압력이 올라갈수록 녹는 점도 높아져요. 왜냐하면 봐봐. 우리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되죠. 압력이 올라갔다는 건 짭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야 일반적으로 정상이고 부피가 줄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고체가 되거든. 그럼 압력이 세면 세질수록 점점 고체가 되니까 녹는 점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물은 고에서 액으로 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죠? 증가 감소. 자, 일반적인 물질은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 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미치겠네. 일반적인 물질은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갈수록 부피가 올라가야 돼. 왜? 아니 저기요.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니까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져야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물은 고에서 액으로 가면서 부피가 준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페트병 냉동실에 올리면 부풀어 오른다고. 액에서 고로 갈 때 오히려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고에서 액으로 갈 땐 준다는 얘기잖아요. 물만 그래요. 유일하게 물만. 그럼 봐봐요. 원래 고체예요. 압력을 빡 주면 부피가 더 줄어야 되겠죠. 고체인데 압력이 늘어나서 부피가 줄어들면 무슨 상태로 가겠어요, 물은? 고에서 부피가 줄면 와 미치겠네. 자, 원래는 고에서 액으로 가면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된다? 늘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물은 고에서 액으로 가면 오히려 부피가 줄어드는 이상한 애예요. 왜 그러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럼 봐봐. 지금 고체인데 압력을 빡 줬어. 물은 부피가 줄어들면서 뭐로 가겠어? 고체인데 부피가 줄면 무슨 상태로 가요? 액으로. 일반적인 물체는 액에서 부피가 줄면 고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물은 고인데 부피가 더 줄면 오히려 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액체로 갈수록 부피가 감소하는 유일한 물질이니까. 그럼
압력을 주면 줄수록 액체가 되기 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오히려 낮아져서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얘만 유일해요. 융의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애는. 알겠습니까? 물이 유일해요.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요. 48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봐봐. 2번. 자,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봐봐. 가 상태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낮추면, 가에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낮춰요. 그럼 어떤 상태로 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상태는 여기가 고액기예요, 여러분. 그럼 가에서 압력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낮추면 무슨 상태로 가는 거야? 고로 가는 거니까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액에서 고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응고요, 응고. 자, 그 다음 나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낮춘대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을 낮춰요.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고에서 기가 될 수 있죠. 그럼 무슨 상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높인대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력을 높인대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에서 액이 될 수 있죠.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액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 거 안 어려워요. 해보면 분자 간 힘 딱 세 종류 있습니다. 극성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뭐라고 불렀어요? 쌍극자 쌍극자 힘이죠? 극성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쌍극자 쌍극자 힘. 자, 그 다음 순간 쌍극자는 일시적으로 전자가 빡 몰려갖고 순간적으로 한번 생기는 거죠. 이때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불러? 분산력이죠. 그 다음 이거 뭐겠어요? 누구와 수소가 결합하면 폰이요, 폰. FON. 폰과 수소가 결합하면 옆에 놈 폰과 수소가 결합한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엄청 센 거 하나 나와요. 이게 수소 결합이죠. 자, 쌍극자 힘은 분자에 무엇이 클수록 세진다? 그죠? 더 강한 극성 분자일수록 쌍극자 힘이 세진다. 이 말이죠. 분자량이 비슷하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 분산력은 아까 뭐하고 상관이 있어? 분자량이랑 상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몰려있는 애보다 길게 퍼져있는 애가 분산력이 컸던 거 기억해요? 분자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요. 다음 얘는 왜 하필이면 얘하고 수소 원자 결합했을 때만 작용하냐? 두 원자 사이에 뭐가 엄청 커서? FON과 수소 사이에 뭐가 엄청 커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얘네만 결합력이 무지하게 세졌다. 이게 수소 결합이다. 자, 위 세 가지 힘 분자량 비슷할 때는 누가 제일 커요? 수소 결합이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쌍극자 힘. 그 다음이 분산력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물질의 뭐가 높아져? 이거 끓는 점이랑 상관이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우리 보통 끓는 점 비교해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할로젠과 할로젠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이에요. 여러분 빨간 그래프가 당연히 할로젠이고 파란 그래프가 할로젠과 수소의 화합물의 끓는 점 그래프인데 A2부터 D2까지의 끓는 점 차이, 이거는 무슨 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빨간 그래프. 일로 갈수록 왜 끓는 점이 올라가죠? 얘네는 분자량에 따른 분산력. 그럼 분자의 극성과 분자 간 힘을 모두 넣으라 그랬으니 A2부터 D2까지는 모두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이게 들어가야 돼요. 무극성 분자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얘와 나머지 수소 화합물과의 끓는 점 차이. 같은 수소 화합물인데 왜 얘만 이렇게 혼자 높냐? 이거는 무슨 힘 차이 때문에? 수소 결합이죠. JHF잖아요. 그러면 분자간 힘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HA는 수소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하죠. 분자 간의 수소 결합으로 분자 간 힘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하고 얘는 이웃한 분자, 얘 한 분자는 몇 개의 분자까지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냐? HA면 플로리나 수소거든요. 그쵸? 여기에 플로린, 이쪽에 수소면 옆에 있는 다른 F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옆에 있는 수소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F, HA 분자와 두 개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되고, 그 다음 C2가 HC보다 끓는 점이 왜 높냐? 자, 얘네들의 끓는 점 차이는 무슨 힘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잘 보면 한 놈은 무극성 분자, 한 놈은 극성 분자예요. 근데 끓는 점이 무극성이 커요. 무슨 힘 때문이에요? 무슨 힘?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 무슨 힘 차이 때문에? 분산력이죠. C2의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크므로 무극성 분자이지만 극성 분자인 HC보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거죠. 아, 이거는 분자량에 따른 분산력 차이로구나. 됐어? 그 다음 액체의 증기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 1번 뭐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크다 그랬어. 같은 액체여도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액체의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증기압력이 다른데, 그 이유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 간의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자 간 힘이 약할수록 증기압력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증발이 잘 된다가 되는 것이죠. 자, 외부 압력이 어떨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냐? 우리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 불렀어요. 그럼 외부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요.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외부 압력이 높으면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증발이 잘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죠? 자, 아까 본 그 그래프예요. 기준 끓는 점은 몇 기압일 때 끓는 점? 1기압일 때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 누구? 아세트산.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에탄올. 그 다음이 다이메틸에터죠. 이 중 증기압력이 가장 큰 애를 골라라. 증기압력이 제일 크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증발이 제일 잘 되는 놈을 골라라. 누가 증발이 제일 잘 돼요? 다이메틸에터죠. 다이에틸입니까? 에틸에터. 왜냐? 끓는 점이 낮다는 건 증발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분자 간 힘이 제일 큰 물질 누구예요? 아세트산.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잘 안 된다. 자, A, B, C의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이 뭐라고? 1기압일 때 끓는 점. 그러면 21도 기준, 이때 수은기둥 높이 차이가 H, A, B, C예요. 얘가 막 증발할수록 수은기둥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 수은기둥 높이 차이가 얘네들의 증기압력이죠. 자, 가장 21도에서 제일 높게 올라가는 애 누구겠어요? 이게 높게 올라간다. 다른 말로 해보자.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높이 올라간다. 증발이 잘
된다. 그럼 21도에서 셋 중에 가장 증발이 잘 되는 애 누구예요? A죠. 제 21도에서 끓어요. 기준 끓는 점 21도예요. A가 제일 증발이 잘 되니까 HA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제일 큰 거. 나머지 애들은 그거보단 낮겠죠. 아직 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증기압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셔.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증발이 잘 되면 끓는 점은 높다, 낮다? 낮다. 셋 중에 가장 증기압력이 큰 애 누구? A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즉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 제일 잘 되는 애부터 골라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럽게 어렵게도 썼다. B가 끓을 때라는 얘기죠. B의 끓는 점에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의 증기압력이 76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가 끓을 때 몇 도인데? 57도거든요. 그럼 57도에서 똑같은 B와 C 누가 더 기둥이 높게 올라가겠어? B는 끓었고 C는 아직 안 끓어요. 기준 끓는 점은 항상 1기압이에요. 그럼 얘는 1기압이 됐지만 얘는 1기압이 안 된 상황이죠. 아직 안 끓었으니까. 따라서 높이 누가 높아요? B가 C보다 높겠구나.